사실은 제가 이 일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건 사실 저희 한국 안에 있는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문제를 제일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한겨레 신문에 베트남 전쟁을 연재하면서도 사실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이 모든 문제가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내부에서의 성찰과 우리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은 외부로부터 오는 부분들을 스스로 방어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내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전쟁 120년이 되는 해고요. 내년이 시모노세키 조약 역시 120년이 되고 그리고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경향신문에서 제가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20년 전과 오늘의 동아시아가 과연 같은가 다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외견상으로 볼 때 120년 전과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이 어떤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외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0년 전의 갈등과 대결의 모습이 지금도 역시 갈등과 대결의 모습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120년 전에 청나라가 몰락하고 있었다면 일본은 제국으로 성장하는 단계였고요. 반면에 120년 전 한국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전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894년 농민들이 일어났을 때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청과 일본의 군대를 끌어들임으로써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조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오히려 잃어버린 20년 또 3.11을 겪으면서 상당한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우 선생님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엔 120년 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120년 전에도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했고 지금도 사실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이부영 의장님께서 한중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한국이 스스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따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국력으로, 경제력으로만 본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정치력이라든가 또 민주주의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120년 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의 국가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120년 전과 지금의 공통점을 또 하나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120년 전에 시작됐던 동아시아에서 변화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 변화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해결돼서 왔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1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대결과 갈등의 구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20년 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분명히 청과 일본에 의해서 조약이 이루어졌고요. 이훈장이 시모노세키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조약을 맺었으면 제1항은 전쟁의 승패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1항은 조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선이 더 이상 청에 대해서 전통적인 전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청이 인정을 한다. 이게 1항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조선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중요하게 거론됐던 것이 타이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과 타이완의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었고, 이것을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게 러일 전쟁 이후의 이 포츠머스 조약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됩니다. 이후에 1929년에 경제대공황을 겪은 다음에 일본은 경제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에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아래서 전쟁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 전쟁은 일본의 탐욕에 의한 전쟁이었고요. 그 전쟁이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탐욕에 의해서 쟁취한 모든 영토들을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이 194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카이로에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영국과 중국과 미국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그 선언을 했고요. 그 선언에 보면 일본이 탐욕으로 쟁취한 모든 영토들을 일본의 패배 이후에 무조건적인 항복 이후에 원래 위치대로 반환을 하고, 아울러서 조선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을 시킨다라는 것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45년에 포츠담 회담의 제8조에 의해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할 때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이 시점에서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한 차례 변화가 1945년 시점에서 해결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일본 정부도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센카쿠 문제가 또 다오이타오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ryukyu, 지금의 오키나와가 일본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복속이 됐고요. 이후에 사실은 ryukyu는 일본한테 곧바로 반환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미국이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일본한테 반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본한테 반환을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사실은 이 시기에 있었던 냉전적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회담이라는 것 자체도 일본이 45년에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회담으로 풀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한번 풀어줘야 될 것들을 풀지 못하고 미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걸 통해서 이 일본은 1895년에 있었던 그런 구조들을 완전히 45년 이후에 청산하지 못한 채로 갔다라는 게 1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일본이 식민지화했던 타이완이 이 반환이 되고요. ryukyu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센카쿠나 이 다오이타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 타이완은 중국 국민당이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게 되고 오키나와는 일본에게 반환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오이타오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도 남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과 중국,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국과 중국이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은 한국을 초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1951년이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한국이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일본에 있는 제일조선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일본이 갔는데 문제는 타이완이었고요. 타이완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후에 타이완 협약을 맺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전쟁 책임을 묻는 조약이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조약은 영토에 대한 조항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일본을 다시
보통 국가로 세우겠다라는 내용을 그 안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 점령을 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승전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1950년대 후반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50년대 초중반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기술 원조를 실시를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에 잃어버렸던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 대신에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경제적 배후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과 야욕을 가지고 영토를 넓혔던 제국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반성을 하거나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미국이 중심이 되었던 어떤 냉전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연합국의 입장으로서 전쟁의 주축국들을 처벌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공산권 세력과의 냉전이라는 두 개의 어떤 화살적인 구도 속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택했던 전후 처리와는 다르게 트루만 대통령은 냉전 처리 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결국은 냉전 구도 속으로 갔고 이걸 통해서 일본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과정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자탄 사용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자탄 사용을 통해서 일본한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면죄부를 주는 측면도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청산되지 않았던 인식들이 19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일본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문제의식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저는 한국의 지식인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또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일본 사회에서 계속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이 맺어질 때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1965년에 맺어졌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제1조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한일협정 50주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이 얘기는 분명히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조에 보면 65년 이전에 맺었던 한일 간의 협정은 이미 무효다 하고 already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조약이 맺어질 때부터 무효라고 보지만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그 조약들이 10년의 강제합방 조약하고 1905년의 을사늑약 자체가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고 그 이후에 가서 45년 이후에 가서 무효가 되었다. 또 일부에서는 45년 이후도 아니고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약 이후에 가서 무효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불법이 됩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51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일본 쪽에서 폭로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스야 계획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일본 사회당의 의원 하나가 이 계획을 폭로를 했고요. 결국 이제 의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120년 전에 형성되었던 어떤 그런 구조들이 당연히 청산돼야 될 그런 어떤 계기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45년에 한 번 존재했고요. 제가 65년에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맺을 때도 존재를 했고 또 탈냉전 시기에 다시 한번 저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냉전적 구조 자체가 이미 두 번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냉전의 구조가 끝나는 순간 사실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그런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정치인들 또 한국의 시민사회 모두가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은요, 지난 60년, 70년 동안 한일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항상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청구권 자금 문제인데요. 한국이 배상금을 달라고 할 때 일본은 미군정 법령 33호에서 미군정이 몰수했던 일본인들의 개인 재산에 반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일본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건 미군정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였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관이 됐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분명히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문의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독도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 있어서의 저는 역사인식 문제 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의회나 여러 미국 시민사회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이나 기타 국가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미국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일본이 제국주의자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문제를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이 사실은 일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도 사실은 많은 전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친일파라는 용어를 쓰는 건 별로 그렇게 반기질 않습니다. 일본에 친한 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중요한 거는요. 일본이 나쁜 짓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에 협조를 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45년 이후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반성이 이루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겪은 거는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전쟁 특수라는 거를 겪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한국전쟁 시기에 전쟁 특수를 통해서 부응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얄미워하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베트남 전쟁에 가서 돈을 벌어서 경제 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역사인식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의 극우적인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극우적인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언론도 제대로 비판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사실은 파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가 나왔을 때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하고 도쿄 신문에서 인터뷰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은 게 베트남 전쟁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뜬금없이 베트남 전쟁을 묻느냐 그랬는데요. 일본의 입장이 한국이 최초로 아시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나라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뜨끔했고요. 근데 이분들이 물어보는 게 과연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성공했느냐. 만약에 성공했다면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물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문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는 베트남 전쟁 가서 돈 벌었지만 니네는 딴 데 가서 돈 벌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민웅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지금 이부영 의장님께서 일본의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일본에 우리 못지않게 많은 양심적인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신문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이 일본 그러면 일본 그럽니다. 우리처럼 일본에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요.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베가 왜 저래 얘기할 때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동경대학에서 동경대 교수들하고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이 왜 저렇게 돼 있는가?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들, 일본이 안 될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 일본 그래, 쟤네들 벌 좀 받아야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나왔을 때, 그럼 뭐 일본이 납치한 조선인들이 몇 명인데 북한이 몇 명 납치했다고 그걸 뭐라 그러느냐? 사실은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한일 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고요. 일본과의 연대도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난 20년간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3.11 이후에 느끼고 있는 그 위기감,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이 4.16 세월호 이후에 느끼고 있는 위기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개요대학에서 발표를 할 때는요, 일본 분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냐면요, 일본 사회가 한국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일본 사회가 그렇게 각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한국 사회처럼 굉장히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려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일본의 시민사회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서 우리 나름의 저는 좀 소프트 파워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배상금 말씀도 드렸고요. 저희가 한류라는 거에 지금 취해 있지만 사실은 한류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아직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문화나 일본 상품이 압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만큼의 소프트 파워를 동남아시아에서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는 베트남 전쟁에서 돈 벌어온 거 가지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저는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120년 전과 다르게 저희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의 개선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레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